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한미 2+2 장관급 통상회담이 스콧 베센트 장관의 일정 문제로 돌연 취소되면서 8월 1일 전 관세협상 타결 전망도 불투명해진 모습입니다. 다만 산업장관 간 무역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농산물 개방 압력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문제를 포함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정치와이에선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25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허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한미 2+2 고위급 관세 협의 갑자기 취소됐어요. 네, 미국의 관세 유예 기한이 8월 1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7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한미간 2+2 협상이 미국 시간으로 25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경제통상수장들이 참석하는 자리로 우리 측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카운터파트로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 여한구 본부장은 이미 미국에 가 있고 이 2+2 협의 취소 소식은 구윤철 장관이 출국하기 1시간 전쯤인 어제 오전 9시쯤 공항 귀빈실에서 미국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라고 했다는데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를 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기재부가 설명을 했거든요. 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떠났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협상 상대인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한 채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네. 유 실장은 면담을 위해서 백악관까지 방문을 했지만 이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루비오 호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라면서 다른 강료들과는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이후 루비오 장관과도 유선으로 협의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한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고 그렇죠. 혹시 이제 이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에 가 있는 김정관 상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미 이제 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1시간 20분 동안 만나서 막바지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 이 협상에 앞서서 러트닉 장관은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다면서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 한국은 아마 어쩌지 했을 것이라면서 뭐 입에서 욕설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종합해서 이제 고려해 보면 이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지렛대 삼아서 우리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게끔 압박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은 우리와 대미 수출 품목이나 규모가 비슷해서 이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이 협상 결과가 실제로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인데요. 네. 어제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59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당초 이제 일본한테 제시했던 것처럼 4천억 달러, 약 550조 원 투자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아예 이제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을 위해 내줄 수 있는 것을 알아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백지 답안지를 내밀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들과 총 1,000억 달러, 우리 돈 13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세운 걸로 알려졌는데 이 10대 그룹 투자만 따진 거라서 더 네. 늘어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본이 내놓은 5,500억 달러 규모와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이제 우리 정부는
뭐 통상 외교 안보를 다 묶는 패키지들을 준비해 왔지만 미국은 또 다른 생각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이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는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가 주요 의제인데 우리 농가에서 농가 여론을 고려하면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없는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현재로서는 협상을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2명을 오늘 조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인데요. 두 사람은 코바나 콘텐츠에서부터 김건희 여사를 보좌해온 이른바 김건희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의혹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건넨 샤넬백을 전 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고요. 이 정 전 행정관은 전 씨가 건희2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 번호 저장을 했고 청탁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검팀은 또 이들을 상대로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에 이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의 장신구가 어디서 생겼는지 또 이게 어디로 갔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가 청탁한 현황 가운데 하나가 이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원조 사업인 것으로 보고 어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과 총리 공간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간 그리고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대목이 비상계엄의 형식적 절차를 맞추려 한 시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계엄 선포 사흘 뒤에 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만든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점도 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란 특검은 또 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을 지난 17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오늘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회동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분야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큰 파문이 일고 있어요. 네, 이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네트워크가 확보해서 공개한 58초짜리 영상인데요. 네. 이 영상을 보면 누군가가 이 작업복 차림의 이주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공업용 비닐로 칭칭 감거든요. 네. 이 지게차 운전자는 벽돌에 묶여서 이 옴짝달싹 못하는 이 이주 노동자를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네. 다른 작업자들은 말리는 대신에 휴대전화로 이걸 촬영하면서 이제 웃는 모습이 찍혔고 이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이 이주 노동자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해야지 뭐 이러면서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피해자는 지난해부터 해당 벽돌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스리랑카 국적의 31살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 지게차 운전자가 다른 이주 노동자에게 벽돌 포장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 피해자가 이 광경을 보고 웃었다는 게 괴롭힘의 이유였다고 네. 하거든요. 예, 이 피해 남성은 이제 극심한 압박과 공포를 느꼈다고 이제 호소를 했다고 하고 네. 또 다른 작업자에게서도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야만적 인권 침해라면서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또 고용노동부는 해당 벽돌 공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다른 곳의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실태 점검과 또 노동환경 및 고용제도의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허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서울과 부산 등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37도, 광주 36도, 대구 35도, 부산, 제주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등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을 비롯해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동호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와 또 여의도 일대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부근, 이후로는 남사 진위에서 안성분기점 사이로 정체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서울주분기점 부근 3차로와 이후 북구미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는 각각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정체는 수도권 수원 일대와 다시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화서 2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1부에선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농해수위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쌀과 소고기 카드는 빼고 협상에 임하는 전략이라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전략은 저는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쌀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별로 쿼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거를 더 물량을 개방하라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이런 나라들하고 함께 전체 물량이 쿼터가 정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들과 하고도 협상이 필요한 분야여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요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연령 제한을 푸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생산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 소고기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 그나마 마련되어져 있는 미국 수입 소고기에 대한 신뢰도가 이번에 어쩌면 그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오히려 잘 생각해야 하는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내용을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얻어내고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 개방을 했던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도 쌀,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 압박하지 않을까요? 근데 일본은요, 쌀의 전체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우리나라는 전체 TRQ 물량에서 국가별로 이 쿼터가 있는 반면에 일본은 저희하고 이 배분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물량은 변화를 주지 않고 미국과의 양만 좀 늘리는 방식으로 이번에 협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본다면은
일본은 협상을 매우 현명하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총량은 변하지 않고. 네네. 네. 이 현안인 농업사법의 처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농업사법 중에서 농업재해대책법 그리고 농업재해보험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네.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이게 재대책법의 경우는 이게 불가피한 자연재해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상시화되고 거대화되다 보니까 그러죠. 이런 경우에 그동안은 이 생산 과정에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대파비 대신 다시 파종하는 비용 정도만 지원이 되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 그동안 들어갔던 생산비의 일부라도 좀 보전을 해주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재해보험법의 경우는 이게 할증이 붙다 보니까 농가별로 할증이 붙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할증이 붙다 보니까 농가들이 점점 보험을 들지 않는 경향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네. 이 할증을 거대 기후 재난일 경우에는 최소화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작년에 이게 처리가 되었더라면 올 봄에 발생했던 재난에 대해서 네.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대책들이 되었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지요. 이 생산비 지원 부분 네.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이 보험 가입 여부가 조금 여야 간에 조금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뭐 큰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결국은 재정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네. 네, 그래서 생산비도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문제였는데, 네. 뭐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추계를 받아봤을 때 그리 큰 비중이 아니어서 그 정도라면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도 충분히 여력이 된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이제 남은 쟁점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인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농해수위 법안 심사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네. 합의된 내용 먼저 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 법안 소위에 참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그 전에 논의됐던 네네. 내용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양곡관리법의 경우는 결국은 이게 쌀을 어느 정도 초과 생산이 되었을 때 이것을 매입할 것이냐,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무를 가지고 이거를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법의 원래 핵심은요,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서 논의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 그래서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하는데 쌀을 재배했을 때 얻는 기대 수익을 넘어서는 지원을 하자. 그래서 네. 면적을 줄이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쌀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네. 예, 이것의 경우 이제 초과 생산으로 인한 양은 정부가 매입을 하되 그 매입하는 양과 시기와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자율권을 주었다는 것도 저희가 이 법안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남는 쌀을 사준다. 이 부분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사실은 남는 쌀을 사준다는 부분 못지않게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정부가 강제로 매입하게 되면 쌀이 어떻게 감축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거를 이 지역별로 할당을 줘서 모든 지역에 한 10에서 12% 정도의 면적을 줄여라라고 내렸는데 이게 사실은 강제적인 감축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농촌에서 농민들이 쌀을 농사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감제 감축을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정책이 효과를 보기보다는 반발하는 심리가 크고 올해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다시 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귀 조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강제 감축 방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발적으로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 법안에서는 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준비하기로 서로가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게 재정 부담이 2조에서 3조나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거부권으로 좀 막혔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말씀 문재인 주시죠. 정부 때도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추가됐던 감축하는 데 들어갔던 예산이 3천억 정도였거든요. 3천억이요. 예, 3천억 정도로 쌀 재배 면적을 조정하고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예산 쓰임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쌀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면 우려했던 매입 비용, 보관 비용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럼요. 네. 당초 양곡관리법 수확기 이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처리 속도가 좀 빨라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이것이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할 법이 아니라는 판단은 사실 여야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야당 의원들을 만나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었고요. 거기다 지금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쌀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것을 모든 농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농민들을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불안감을 잠재우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하나 작용을 했고 실제로 수확기가 다가올 때에 정책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확기에 쌀값이 떨어지는 현상을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것을 조기에 대비책을 세우자라는 차원에서 추석 이전에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했던 거죠. 네. 이제 남은 거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네. 법안의 쟁점은 뭔가요? 이 쟁점은 저희가 그 기준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게 쟁점인데요. 네. 저희가 수입 안정보험하고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 가격을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가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논의되는 안은 이 기준 가격 안에 경영비 그리고 자간 노동비 등을 고려하자 정도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기준 가격이라는 게 시장 가격이 그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익을 정부가 보존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기준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기준 가격에 경영비, 그다음에 자간 노동비 등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준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 어떤 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보통 3년치의 그 시기에 거래되었던 경락가 기준, 소비자 물가 기준 이 정도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책정된 가격이 농민들의 노동력이 투입된 가격이 아니다. 그러니 거기에 노동비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정도 지금 3개 법안 정도는 거의 지금 합의가 돼서 2개 법안은 통과가 됐고 1개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지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 농안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요거는 조금 저희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농안법에는
그 개정안이 굉장히 많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네. 내용이 다 저마다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격 안정제와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실제로 그 이외에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매 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농안법이 처리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농정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이 농안법이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하자라는 게 지금 분위기군요. 네. 그러면 양곡관리법까지가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번 본회의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송미령 장관 유임에 민주당에서 우려가 많았는데 그때와 지금 평가가 좀 달라졌을까요? 저희가 그 송미령 장관의 경우는 지금 저희 민주당의 농정과 손발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면에서는 저희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작년까지 보여줬던 농정의 철학이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농정과 상당히 많이 달랐었고, 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농정 철학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쯤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장관 임명이 될 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청문회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임이라는 결정은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청문회에 준하는 정책 검증 자리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현장 농민들이 갖는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아니지만 하여튼 정책 네. 소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좀 자리는 한번 해보자. 네. 이런 거죠. 네. 청문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했습니다. 국회 여가위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 이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론이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고 또 23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후보자 적합도에 대한 조사에서 부적합 여론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거의 네. 2배로 높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명 정권 전체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본인의 고민들이 좀 담긴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로 열심히 정말 잘해보고 싶었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네. 그래도 끝까지 이 직을 수행하고 싶어 했던 본인의 의지는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그래도 국정 운영 전반의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본인의 결단은 매우 시기적절했다,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을 때만 해도 임명수순으로 가는 분위기였어요. 네네. 자진 사퇴를 초래한 결정적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그것 아닐까요? 말씀드린 대로 여론은 안 좋고 이러다가 국정 운영의 동력은 잃어버릴 것 같고 그 원인이 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전 누구라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실에선 조속히 후임을 찾겠다고 했는데 새 네.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이랄까요? 어떤 역량을 좀 갖춰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좀 강한 정치력과 협상력을 가진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가위 위원으로 1년여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여가부는 굉장히 약한 부처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정권에서 오랫동안 이 부처 폐지설이 계속 오고 가면서 그랬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공무원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이 부처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워낙 또 대상자가 약자들이잖아요. 네. 사회적 소수자, 약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부처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상황을 좀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강한 정치력과 협상력을 가진 사람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가부가요. 네. 똑같은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여가부의 위탁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만큼 여가부는 정부 부처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일을 뚫고 나가려면 강한 정치력과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잠시 임미애 의원이 언급하신 여론조사 개요 전하고 가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씨의 나이에 의뢰해서 19일에서 2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32.2%가 적합, 60.2%가 부적합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청문회를 좀 진행을 하시면서 정책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이 우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도 개선 필요성 있다고 보십니까? 청문회 자체의 제도 개선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저는 갈수록 이렇게 되면 여야가 바뀌었을 때마다 이 문제는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국회 내에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정권도 민주당 정권이고 이럴 때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좀 합의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야말로 온 가족이 다 탈탈 그것도 20년 전의 일까지 다 털리다 보니까 이제 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쉽게 직을 수락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거든요. 네.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얻어야 되는데 20년 전에 일까지 꺼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탈탈 털린다면 이거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그것이 어느 정권이냐에 관계없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강선우 전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윤리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윤리 제소를 하겠다는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네. 윤리 제소를 하겠다면 그건 하셔라.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보좌관에 대한 갑질 문제가 이제 어쩌면 윤리 제소권과 네. 관련돼서 내용이 될 텐데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지난번에 당직자가 자기 자리에 행사장에서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다리를 걷어차서 그리고 또 그거 거짓 해명했다가 탈당까지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있었죠. 이참에 우리가 국회 보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의 직무 여건을 개선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맞지. 한 사람을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는 데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도 개선에 예.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예, 거기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는 자진 사퇴까지 하면서 성찰하고 살겠다라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의 행보를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DMZ 생태연구소 김승호입니다. DMZ는 한반도의 비극의 공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DMZ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절대적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플러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태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고 북반계하고 남반계가 만나는 점이지대이기도 합니다. 기후온난화와 생태계의 파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에는 온대성 생태계가 완벽하게 복원되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고 학술적 가치도 매우 뛰어나거든요. 기후적인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도 바로 자연 생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공간은 한반도가 비극의 산물로 받은 정말 뜻하지 않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가지고 평화적 가치를 실현해내는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하고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류 평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모먼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DMZ 생태는 우리가 분단의 비극을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생물학적인 중요도뿐만 아니고 인류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평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서울과 부산 등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전주는 사람의 체온보다 더 높은 37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36도, 대구 35도, 부산과 제주 32도 등이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울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강원도와 충북, 전남 지역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동안은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실 때 좀 차가 막히던가요? 예, 오늘 살짝 더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예, 다른 금요일보다. 네, 먼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정치 현안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이 급변침의 배경 좀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조금 더 일찍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아마도 우상호 정무수석 말씀대로 여당의 그 원내 지도부에서 강력하게 보호를 하려고 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서 조금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던 며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당 지도부에서도 더 이상 강선우 후보자를 밀고 나갈 수 없었을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게 전체 의원의 문제로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뭐 그런 추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윤희석 대변인님이 아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많아질 것 같다 해서 좋아했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바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네. 네. 그 기회를 줄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네, 이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얘기해보고 있었습니다. 이 급변침의 배경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론의 부담이 제일 컸겠죠. 예. 그러니까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봐야 된다. 뭐 이런 과락이다. 뭐 김상국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쓴소리 하시더니 민주당 와서도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뭐 여러 의원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여론조, 그러니까 또 그날 오찬이 있었어요. 원로들하고 대통령이. 그날 근데 거기에서도 강선우라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좀 민심을 따라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1시 40분 정도에 끝났어요. 오찬이. 예, 오찬이 1시 40분 정도에 끝나고 그 이후에 한 2시 정도에 아마 사퇴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2시 반에 강선우 후보자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사퇴하겠다, 이렇게 타임라인이 이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3시 47분에 본인이 올렸고, 그거를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민심을 제대로 우리가 청취를 하고 당에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우려도, 목소리도 좀 나왔다,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윤희석 대변인님, 네. 그 청문회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예. 또 정령의 그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 장관의 어떤 또 예산 갑질 문제도 나왔고, 이 결정적인 트리거는 뭐였다고 좀 보십니까? 정영애 전 장관의 어떤 뭐 폭로와 유사한 그런 글이 돌아왔던 것이 이번 월요일 아침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상당히 좀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초선 의원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그랬단 말이야 하는 거. 거기에 또 하필이면 그 자리에 지금 후보로 지명된 거잖아요. 여가부 장관에. 네. 그리고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국회에서의 답변 과정, 그 질문 과정, 이런 것들도 다 공개되고 하니까 급속도로 여론이 악화된 걸로 보이고,
이건 뭐 더 밝혀질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당 원내 지도부 내에서 강선 후보자 더 지키다가는 본인들도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즉 더한 어떤 의원들도 있다. 갑질 관련해서. 네. 그게 이제 전체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 전체로 퍼져서 이게 의원이라는 그 전체에 대한 어떤 공격성 그런 폭로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위협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저는 충분히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겠지만 이 결정적인 트리거 하나를 꼽는다면 김준일 평론가는 뭘 꼽으시겠어요? 뭐 여론의 부담이죠.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도 썰로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뭐 추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뭐 지도부나 이쪽의 갑질에 대해서 기사를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해요. 그 뭐 확인이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뭐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글을 올렸지만은 이 갑질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게 2021년에 이제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의자가 없다고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당직자 조인트를 까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로 찬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야말로 어마어마한 갑질이죠. 제가 뭐 이거를 물타기 하려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치권이 다 반성 좀 해야 된다. 이게 같은 동료로서 대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이게 일단락 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대 제가 정부를 보니까 이명박 정부부터 공교롭게도 1기 내각에서 다 3명씩 사퇴를 했더라고요. 자진 사퇴를 하든지 뭐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다 3명씩이었거든요. 3명씩이었어요. 예, 전부 3명씩이었어요. 예, 근데 2명이면은 선방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 후보인 박찬대 의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낸 뒤에 17분이라고 그래요.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 명심 논란이 일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참 우연인가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박찬대 후보는 이 강선우 후보 사퇴권으로 전당대회 구도를 좀 바꿔보려는 시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당심 55%를 차지하죠. 권리당원의 표에 대해서는 뒤집기가 좀 어렵고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뭐 대의원 15%라든지 여론조사 30% 거기에서 좀 어필하기 위해서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강선우 후보자 이거 민심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걸로 보이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17분 만에 딱 글을 올렸잖아요. 이건 아 그래요. 후보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라기보다는 그래요. 나 관두겠습니다 하면서 약간 치받은 느낌이 들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한 몇 시간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치고 본인이 그런 어떤 트리거 형식의 발언을 했을 때 내부에 논의가 있는 것처럼 보인 후에 한 뭐 저녁 6시라든지 이쯤에 강선 후보가 뭔가를 발표를 했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바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권 내부 그리고 여권 내부 문제 어떤 갈등 양상 이게 좀 드러난 걸로 보이고 강선 후보자 그 글의 내용을 봐야 돼요. 거기 보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쓰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 그렇지 않은 분의 용어를 쓰고 또 보좌진에 대한 사과 없었습니다. 굉장히 행간의 의미가 깊어 보이는 그런 문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전당대회 기점으로 해서 전당대회 이후 여권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것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좀 잘 보아야 할 지점이 몇 개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민감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사 그 당일날 기사 몇 개가 삭제가 됐어요. 뭐 아마 이런 기사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는 뉴시스가 쓴 거였는데 원내 지도부와 이 상의를 했다. 예,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이 사안과 관련해 사퇴와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와 상의를 했고 거기에서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좀 요구했다라는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라고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뭐 원내 지도부라는 게 뭐 뻔하잖아요. 어쨌든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사가 삭제됐어요. 예, 뭐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했겠죠. 또 하나는
이 사퇴하기 전에 정청래 박찬대에게도 얘기를 했다. 뭐 요런 기사도 하나가 있었는데 요것도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 총무비, 그러니까 한겨레가 보도한 건데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찾아가서 뭐 전화인지 찾아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퇴 대통령의 뜻이다. 사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부인을 했어요. 이건 한겨레는 대통령실에서 예, 그거는 했죠. 부인을 했는데 한겨레는 기사는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취재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도 그렇고 다 뭐 후보 당대표 후보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거나 아예 알았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국민 여론은 어쨌든 한 6대3 정도로 이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안 좋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3이라는 그 30이라는 그 덩어리는 상당수가 민주당 당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론을 하기로는. 그럼 이게 정말로 박찬대 후보가 내려오라고 한 게 유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약간의 이제 이견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보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려고 뭐 박찬대 후보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지만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박찬대가 얘기를 하니 거기에 따른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사퇴할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미 다 얘기까지 갔는데 이거 쇼잉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도 또 당내에서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유불리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명심을 더 확실하게 파악한 거는 박찬대라는 거를 각인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 사퇴에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달랐어요. 두 후보가. 이게 그 전당대회 구도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러니까 방금 지금 지지자들은 좀 많이 다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도 모르겠는 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론은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게 더 맞다. 그리고 민주당의 온건 지지층 그런데 지금 권리당원이 55%에 지금 전체 전당대회에서 표를 행사하잖아요. 권리당원 내부에서는 좀 자기들끼리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강선우가 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예, 그 우리 보호해줘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유불리는 아직 잘 모르겠다. 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우리 저는 윤희석 아는데요. 대변인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게 저희 당도 내부에 좀 더 유연하지 못한 어떤 여론의 흐름이 있어요. 당 내에서도 뭐 저희가 비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개헌과 탄핵과 관련해서 뭐 또 전모 씨 관련한 얘기들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 강선 후보자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를 보는 분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강선 후보를 굉장히 감쌌어요. 곧 장관 되실 분.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중간에도 뭐 위로의 발언을 많이 했고 진영의 논리를 구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결론은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정 운영의 논리를 설파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강선 후보가 그 논리에 따라서 조치가 된 건데 전당대회를 바라볼 때는 제가 볼 땐 썩 좋은 수는 아니었다. 그걸 뒤집으려고 한 거라고 저는 봤는데 민주당 내부도 저희 당과 똑같이 그런 흐름이 있구나. 그래서 양당에서 이 유연하지 않고 좀 뭔가 진영 논리에 갇힌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또 기억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동안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빈 대통령의 결단이 많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자진 사퇴인가요? 대통령의 결단인가요? 아니 뭐 말씀하셨다시피 자진 사퇴 형식을 빌어서 지명 철회 사실상 한 걸로 보이잖아요. 예전에 다 그랬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게 더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 저 뭐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별로 그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지만은 어떻게든 정치권에서는 지명 철회는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좀 더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명 철회를 그동안 안 해오고 자진 사퇴 형식을 빌어왔던 건데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만나서 얘기 듣고 지명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잘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진숙을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잘못된 후보를 이렇게 지명을 했다라는 거. 그 부분은 뭐 하고 이제 강선우 후보자는 옛날 방식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 후보자의 낙마 네.
한 후보자는 지명철회, 네. 한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이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진수 후보자는 아마도 본인은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사자하고 상의해서 원하는 대로 해드렸다. 뭐 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겠죠. 저는 자진 사퇴 안 할 테니까 지명철회 하세요. 뭐 이렇게 됐겠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게 많았을 걸로 보이고 네.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지명철회가 만약에 되면 정치적인 상처가 훨씬 더 커질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도 만약에 자진 사퇴가 아니라면 여권 전체 또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많이 갈 가능성이 크니까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 그냥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래서 그 이 두 분의 이 처리가 다른 것도 두 분이 어떤 분들이냐, 한 분은 밖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여권 여당의 현직 의원이다.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딱 그 순리대로 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현역 의원 불패가 깨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자기들끼리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동료 의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얼굴 아는 처지에 낙마를 그동안 안 시켜왔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이제 이게 1호가 됨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회자가 되겠죠. 인사청문회 때마다 현역 의원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현역 불패였지만은 이제 1호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능이 하나가 있어요. 예, 뭐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1호가 될 수 없어. 이런 예능이 있어요. 이게 뭐 개그맨 부부들은 코미디언 부부들은 이혼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절대 1호가 될 수 없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상징성이 될 수 없다라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진작에 깨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자격자인데 현역 의원이니까 이거 통과를 해? 이거는 자기들끼리의 그거죠. 봐주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뭔 말이야. 뭐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선례가 이번에 된 거죠. 그렇죠. 의원 불패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역시 의원들은 훌륭해서 질 수가 없어. 청문회 통과가 안 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반대 의미로 비꼬는 얘기잖아요. 이건 진작에 깨졌어야 한다는 걸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벌써 국회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원들이 어디 갈 때도 보좌진들 운전하라고 있는 분은 뭐 따로 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하라고 정책 관련한 어떤 보좌하라고 있는 건데 운전시키고 하는 그런 갑질 없어졌고 그러니까 스스로 간다는 거죠. 수요 현장에도. 뭐 그동안 사적 신분을 시킨 거 불러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게 있었으니 그런 면에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큰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짧게 이거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이렇게 미투 막 있을 때 굉장히 어지러웠잖아요. 뭐 옛날 거 막 다 폭로되고 뭐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이거는 뭐 기획 미투다 막 이런 얘기까지 김어준 씨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요. 결국은 여성들에 대한 어떤 뭐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게 확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이제 뭐 역사의 진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야의 유불리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갑질로 인해서 그런 게 줄어드는 계기가 되는 게 저는 뭐 긍정적인 소득이라고 봅니다. 예.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강 전 후보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거 좀 당연한 건가요? 과한 건가요? 그래서 사안 자체만 보면은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누가 그럼 제소를 하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냐를 볼 때 의원들이 좀 반성할 부분이 있죠. 방금 전 송원석 저희 비대위원장 케이스를 과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봤던 사람이고 예. 그런 거라 이제 다 그거를 감안을 해서 판단해 볼 때 꼭 그 경우를 적시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의원들 갑질이라는 말 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그것을 여야가 나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딱 집어서 윤리위원회에 옮기고 또 뭐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거보다는 전체 의원들이 300분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뭐 전원회의 해서
결의를 한번 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 안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겁니다. 오히려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 부분이 승화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인용을 했을 뿐입니다. 예, 그 누가 그 성경 말씀에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누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냐. 그 돌을 든 사람이 해필이면은 뭐 더 심한 일을 한 사람이니 공감이 잘 안 되죠. 예. 두 후보자 낙마를 두고 이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옵니다. 이 부분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강선우 후보자 때문에 뭐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인사 검증 시스템. 예, 검증 시스템이요. 검증 시스템은 좀 약간의 문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외부에서 많이 언론도 지적하고 야당에서 지적하듯이 이게 성남 라인이 장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공격의 빌미를 주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인사비서관 뭐 성남 라인이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메신저 역할을 지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대통령실의 살림을 맡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 앞단에 있어서 강준욱 뭐 국민통합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된 거냐 추천을 하면은 그냥 무검증으로 된 거 아니냐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된 거냐 물론 인사 수석이 예전에 있었고 뭐 인사 기획비서관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게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책임 소재가 좀 명확하고 어떤 라인으로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에서도 사실 민주당에서도 조금 직접 얘기는 못 하는데 조금 불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됩니다. 윤희석 대변인. 네,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정권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단 인수위 없이 출범을 했고 또 6개월 가까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취임을 한 거기 때문에 빨리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제에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과 인사라는 문제가 그렇긴 하지만 사적으로 공적으로 다 가까운 분들로만 인사 업무를 하다 보니 구멍이 좀 뚫린 느낌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자. 이 정부 내에서 시스템도 한번 바꾸는 그런 작업해도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명단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건데 그 정보공개센터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직원들이 도대체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거 공개해달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말단 직원까지 다 이름이 있고 이게 다 그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거 안 해서 문제가 됐고 법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수석 비서관이라든지 뭐 선임 행정관 이런 건데 나머지가 이제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야죠.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돼요. 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판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투명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증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 검증도 이제 어떤 루트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냥 인사 비서관이 있으니까 인사 비서관이 알아서 하겠지. 뭐 민정수석실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어떤 라인에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는 좀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 아니면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번에 좀 어모기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비판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모기조라고 하는 거는 인사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심의 소통 창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은 없습니까? 당에서도 그래서 약간의 얘기가 나 공개적으로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는 못 하는데 지도부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이런 약간들의 불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결과론적이죠,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강선우가 이렇게까지 조금 계속 논란이 될 줄은 좀 몰랐을 것 같아요. 초반하고 뒤에는 좀 잦아들 거라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더 커지고 이런 판단의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기조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교훈이 쓴 약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지지층의 얘기만 듣고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다 서포트만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니다. 이거를 좀 교훈을 얻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역할 좀 항상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당연한 겁니다. 여권이 하나가 되는 거는 대선에서 승리한 그날 딱 거기서 끝이죠. 왜냐, 우리나라는 단임제예요. 당선된 대통령은 다시 선거를 나가지 않아요. 딱 그 순간부터 여권 내에서는 또 다른 그 다음의 권력을 위해서 뛰는 분들이 생길 거고 지금 딱 그 상황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강성원 후보자 조금 더 먼저라도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권에 다른 세력들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와의 어떤 조율 과정이 이 일주일 이상 더 길어진 기간 그것을 촉발했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당의 역할이라는 거죠. 어떤 당대표가 여당의 대표로 있느냐에 따라서 국정 운영도 많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또 직접 목도할 수 있는 상황이 8월 1일 전당대회로 본단 말이죠. 박찬대냐 정청래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의 결론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 지점만 봐도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누가 당대표가 되고 여권의 세력이 어느 정도로 이 분화가 돼 있었느냐 그것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이 여권은 지금의 여권은 대통령과 당 내부에서의 또 어떤 큰 세력들의 뿌리가 달라서 앞으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은 계속 혁신위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정말 고사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의총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짜 잘 되길 바랬어요. 안 되라고 한 건 아니고 잘 되길 바랬는데 안 될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한심하다. 그러니까 봉숭아학당이라는 표현이 다시 이제 막 쓰이기 국민의힘 계열이 이제 예전에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럴 때 이제 봉숭아학당 이런 거 막 많이 표현했거든. 중앙일보도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이거를 통보를 했네 안 했네 그 의총에 이거 가지고 기사가 다 도배가 됐어요. 이게 딱 이게 지금 수준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졌는데 대선까지 지고 뭐 비상계엄도 하고 뭐 이랬는데 혁신 제로, 혁신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정상적인 정당은 아니죠. 근데 결국은 차기 당 대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권력이나 모든 뭐 어떤 선출된 권력이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무리를 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5대 요구안을 무마시키기 위해 혁신위를 억지로 띄우고. 그런데 혁신위에서 다 이거 선임하는데 안철수 혁신위원장 또 이렇게 파열음 나고 윤희숙 나고 이게 그러니까 면피용이었어요. 애초부터 면피인데 그 면피조차 제대로 포장조차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 혁신안 1호 계엄 탄핵에 대한 사죄 이 부분만이라도 좀 하자고 혁신위원장이 읍소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것마저도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걸 하게 되면 그 하나로 끝나지 않고 더한 것들 뭐 인적 청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어질까봐 아무래도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루고 있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 전모 씨 관련한 얘기가 거기에서부터 연원이 돼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함께 지적할 수 있겠죠. 네. 정치와이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정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정치와이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격시사 3부 정치와이 이어갑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구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찬탄과 반탄 구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제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출마를 안 함으로써 뭐 과열된다거나 또는 대선 경선전처럼 극명하게 이 당이 좀 갈라지는 모습, 거기까지는 안 갈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예를 들어 안철수, 조경태 이 두 후보들은 굉장히 세게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당 주류와는 다른 입장을 계속 설파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보여지는 김문수 후보나 또 장동혁 후보, 이런 분들이 또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거센 또 언사를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관전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관전자가 됐겠죠.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방금 전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냈는데 이럴 거면은 전당대회 안 하는 게 낫다는 정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러니까 윤 어게인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의 전당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낸 걸로 봐서라도 지금 상황에 참 전당대회를 평화롭게 치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일견 맞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당 내부에서 해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윤 어게인이 더 하면은 그냥 윤 어게인 정당이 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거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의힘은 아직 충분히 지지 않았다. 더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외면받고 계속 더 지지율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당이 나락으로 간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식을 해가지고 당원들이 못 참아서, 이제 지지자들이 못 참아서 뭔가 했는데, 그 혁신의 에너지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응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지자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분들 얘기 들어보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얼마 전까지 윤석열 정권이었는데 지금 정권 교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며칠 전까지는 또 막 김문수가 뭐 하고 최고고 막,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도 뭐 주장했던 분이고 막 하니까 이게 당이 좀 정돈이 안 돼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앞으로의 어떤 혁신을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 봅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시 한번 그러면 김문수 대선 후보였고 김문수 당대표로 간판을 세워서 그러면 이제 당을 이끌고, 그러면 뭐 그거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 방어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도 치르고 성적표 받아봐야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이른감이 있지만은 지금 이 전망도 해주셨지만 이 당권의 향배 좀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룰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1차 컷오프를 5대5, 민심 당시 5대5로 하겠다, 이 정도인데, 그래서 4명을 추린다는 거잖아요. 당대표 같은 경우에. 그래도 결국 8대2로 이제 가는 거고, 물론 결선 투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려 나가다 보면
설령 결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른바 좀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관용적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결선에 무조건 한 명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고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미 대선 후보를 했고 전국적 지명도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분들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김문수 후보를 위협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당이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혼란하죠. 구주류라고 볼 수 있는 과거 이 친윤 세력들이 김문수 후보와 융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이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개혁하자. 부정선거와 윤핵에는 절대 안 되고 탄핵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해야 한다라는 세력과 모르겠다. 그냥 있어 보자 하는 분들과 그리고 김문수 이렇게 세 덩어리 정도로 나뉘어진단 말입니다. 또. 걱정입니다. 그러면 단일화라든가 이런 합정 연행으로 인해서 좀 변수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단일화는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선 투표를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유력한데 굳이 단일화를 미리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찬탄과 반탄으로 되어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김문수 장동혁이 단일화 할 거냐? 거기도 또 아니거든요. 결이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한덕수 총리를 옹립하려는 친윤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표를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친윤들은 언더찐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떨고 있어요 지금. 김문수가 당권을 잡으면은 이거 다 징계할 거다. 그러니까 김문수를 막아야 된다. 약간 이런 기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이게 가장 유력한 세력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갑자기 이게 약간 소위 말하는 갑툭 튀었거든요. 네. 이게 예전에 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몇 그룹들이 저는 이제 누군지도 대충 들었는데 몇몇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야 장동혁 어때?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장동혁 이렇게. 그래서 뭐 서정욱 변호사 나와가지고 장동혁이 지금 윤심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겠냐 실제 붙어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나와주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친윤 쪽에서는. 근데 이게 구도가 이제 한동훈이 빠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주진우 의원이 출마한 것도 여러 가지 뭐 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진우 의원은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고 그러면서 또 약간 공천 받을 때와 그 이후에는 또 한동훈 쪽에도 좀 가까워졌고 그러니까 본인이 중립 포지션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친윤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차라리 김문수보다는 주진우가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계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 상황이 특히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김문수 후보 측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굶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정치 룸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그럼 대거 이제 TK 쪽이나 이런 데 당선이 가능한 지역에 대거 내리꽂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친윤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천권 행사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까지 다 맞물려 있어 가지고 합종 연행이 좀 어떻게 될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옛 구주류의 선택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의원까지 이제 출마를 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구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분화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장도혁 의원이 본인 뒤에 3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과연 그게 맞느냐. 그 35도 전체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60명 가까운 구주류가 있다고 볼 때. 그럼 나머지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25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진우 의원이 생각을 했다면 뭐 나름 논리는 갖췄으나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특정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고 봐요. 너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대선할 때처럼 한덕수 같은 사람을 지금 찾다 못 찾는 상황이어서 구주류라고 하시는 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애매해졌다. 그런데 의총도 아니에요. 이거는 당원들이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고 의원들이 과거처럼 무슨 당원들에게 지역에 있는 당원들에게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당심은 또 다르니까 그런 면에서 대선을 직전에 치렀던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여론의 관심은 인적 쇄신에도 참 모아지는데 김문수 전 장관이나 장동혁 의원은 부정적이고 안철수, 조경태 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인적 쇄신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될 거였으면은 지금 됐어야죠.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정당의 구조와 이게 완전 대드락이에요. 그냥 교착 상태에서 한마디 차라리 그냥 완전히 윤 어게인 정당으로 가버리든지 그러면 뭐 분당을 하든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혁신으로 가서 반 어게인 그러니까 반 윤석열로 가고 이제 뭐 반구구연대가 힘을 얻던지 그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으로 지금 서로 내부에서 힘겨루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된다, 뭐 조경태 의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혁신의 칼을 뭐 인적 쇄신의 칼을 빼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몇몇을 출당 조치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느냐, 한두 명 가지고 되겠느냐, 막 이런 여론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각자의 생존 본능이 발동하고 그러면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돼요. 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뭐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하신 제일 높다라고 보고 김문수 후보는 가장 먼저 칼을 빼들 거는 한덕수 옹립하려는 인간들 이 인간들 딱 징계하는 그거부터 저는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당심이 인적 쇄신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비판적인 입장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당심이라고 하는 게요. 이제 집합된 의사잖아요. 그러면 저희처럼 매일 정치 뉴스 보고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생각과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어느 정도 관심 정도 보이는 분들의 생각은 많이 다를 거예요. 뭐 이런 게 많아요. 지금 가뜩이나 의원 수도 적은데 누가 누구를 정리한다는 말이냐. 이 논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야 정치 개혁 차원에서 대의를 얘기하면서 당장 출혈이 있더라도 뭘 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 또 바라보는 당원 상당수는 지금 그럴 때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워야지 왜 한데 뭉치지 않고 서로 싸우는 거 이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더 있는 게 이제 특검 수사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땐 이 특검 수사가 굉장히 범위가 넓고 깊고 예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외부의 이 외력에 의해서라도 어느 정도 인적 청산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도 또 본인이 당했던 것을 갚는 차원에서라도 인적 청산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도 잇따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이분의 의도를 우리가 다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뭐 표면적인 이유는 재판과 수사를 뭐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인데 수사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면서 재판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안 나오면은 일방적으로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이 좀 더 받아들여지고 재판부도 어쨌든 좀 우호적이었던 지기현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본인이 이 모독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판사들은 그런 거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중받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자포자기다. 그냥 내키는 대로 하고 있다. 뭐 막 어마어마하게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은 이게 이첩이냐 인계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제 막 딴지 걸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보다 못해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이첩이냐 인계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지엽적인 걸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이쪽이 다 윤석열 측이.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제가 보기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옥중 메시지, 뭐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이런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정치적인 투쟁을 하신다고 봐요. 뭐 재판장에 안 나가는 것도 그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근데 그 메시지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공감을 못 얻잖아요.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는 거죠. 그동안 뭐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엄 당시에 본인이 지시를 내렸던 부하라고 볼 수 있는 분들과 결론은 설전을 벌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지고 나는 지시를 안 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이런 대화들이 많이 오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책임은 나 하나로 족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지지를 받겠느냐.
그리고 변호인들도 상당히 지금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인 걸로 보여요. 어제 윤곽근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법정에서 나와서 나가는 장면을 모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 일단 영상 찍지 말라 하면서 하는 게 변호인도 사생활 있으니까 찍지 말라 이게 맞겠습니까? 그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 전체가 지금 상당히 감정적으로 냉정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논평 좀 부탁드릴게요. 한미 간 2+2 통상회의 막판에 취소가 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거 미국의 압박인가요? 어떻게? 대단한 결례고 트럼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야당에서 비판도 하는데 트럼프는 원래 동맹을 지금 쥐어짜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협상 카드가 마음에 안 든다. 지금 뭐 너희 백지 위임장 가져와라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져온 카드로는 말이 안 되니 우리 안 만나줄래? 저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게 조금 고민이 많이 깊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초당적으로 조금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일본하고 협상 과정 보세요. 트럼프가 그냥 알아서 막 다 고쳤잖아요. 그런 강한 미국 대통령과 맞서서 협상을 끌어내야 되는 입장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당적 협력 당연한 거고 다만 미국에서 주는 사인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서 결과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저는 어둡다고 일단은 봅니다. 일정 때문은 아니겠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정치와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사건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사건와입니다. 오늘의 사건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오늘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제총기를 만들어서 아들을 살해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먼저 사건 내용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가족 내 살인 사건이라는데 충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수사 진행 과정 중에 며느리와 또 손자들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현재 살인 그리고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사안의 경위는 아들이 아버지의 6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본인의 주거지로 이제 초대를 했고 그 자리에는 이 아들의 지인과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 60대 남성이 갑자기 편의점을 다녀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출한 다음에 돌아와서 사제 총기를 가지고 아들에게 이제 두 발을 저격을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고 그 이후에 이 지인에게도 총기를 겨눴다가 또는 며느리가 이 상황을 알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른 방에 이제 넣고 이 문을 잠갔으나 이 방문을 열라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며느리와 아이들도 공격을 하려고 했던 일가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수 인명 피해를 야기하려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총기 범죄가 뭐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총기 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그 대상이 가족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범행의 동기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나아가서는 경찰에 조사받는 과정 중에 본인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해서 실제 갔더니 여러 가지 이나물질이 다수 있었고 이 타이머까지 점화를 하는 방식으로 폭발물도 설치해서 본인 주거지도 폭발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근데 유족 측은 이게 가정불화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다 하면서 이 범행 동기 부분에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확인이 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피의자의 주장입니다.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라고 최초의 보도들이 나왔지만 이제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가족회사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본인이 월급 차원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1년 전부터 끊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연금 등의 기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서 이 배신감이 들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범행 동기는 피의자의 진술만 해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 피의자는 현재 이 300만 원 지원을 끊겨서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이 범행 동기를 추적하고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인터넷상에서 각종 그 루머라든가 알려진 적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퍼져요. 그러면서 2차 피해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또 미성년자 아이들도 현장에 있었던 사건인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이 피의자의 전 배우자가 누구이고 경영하는 회사의 이름이라든가 네. 이 관련된 정보들이 좀 난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허위 사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그 가족의 어떤 국적이라든가 이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측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족 입장에선 굉장히 지금 장례를 치르고 범죄 피해자로서 진술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을 것 그리고 이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배려와 침묵을 부탁한다라는 입장을 보일 정도로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잔인한 기억이 머릿속에 남지 않도록 그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범행에 사용한 사제총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작법을 읽히고 만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불법입니다. 위법이고요. 우리나라는 총포화약법에 따라서 이런 금속성 탄화를 만드는 거 하나, 뭐 분사기, 뭐 전기 충격기, 석궁, 네. 뭐 이런 총 모두 다 금지되고 있고요. 소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 불법 소지이고 이 자체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범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에서 제작한 영상물이 국내에서도 이제 쉽게 볼 수 있다라는 네. 측면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네.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가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점이고요. 그런 만큼 불법 정보를 보고 이거 제작법을 익혀서 만드는 것은 또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피의자 같은 경우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배웠다라고 네.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도 2016년 사건인데 오페산 패널 사건에서도 이때도 범인이 유튜브를 보고 이제 총기를 만들어서 현장 출동한 경찰을 사망시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도 앞으로 이런 유튜브에 대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하고 삭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게시물들을 막을 수는 없나요? 이게 이 시스템적으로? 이게 이제 국내에서 올리는 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불법 정보이기 네. 때문에 이 삭제하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해외에서 우회해서 올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거를 삭제하거나 이것을 올린 사람들을 추적해서 적발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방통이나 여러 가지 조치로 차단하는 조치는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발빠른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일단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범죄 혐의 양형 기준은 좀 어떤가요? 일단 살인 미수죄 그리고 다수 사람들에게 대해서 살인 행각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이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폭발물을 설치한 부분이 있죠. 네. 실제 폭발했다고 한다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폭발물 사용 미수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입니다. 아, 네. 굉장히 엄중하죠. 폭발물 사용 미수죄가 적용되지 않아도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양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고요. 계획적인 범죄였는가 여러 가지 이제 양형 기준들을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워낙에 사안이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다른 사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사건 아이 코너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한 사건인데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채 유죄를 받았던 최말자 씨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61년 전 사건이고요. 네. 법조계에서는 최말자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유명하다는 게 나쁜 의미로인데요. 네. 검찰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적정하게 수사하지 않아서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라고 사과하고 무죄를 구형하는데 60년이 걸렸던 사건이고요. CNN에서도 검찰의 가호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거론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의 논리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판단한 오류를 지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말자님은 또 범죄 피해자였는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검찰이 또 적법하지 않은 수사를 했다라고 이제 거론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됐지만 재심 과정을 거쳐서 검찰이 위법성이 없다, 최말자님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구형한 사건입니다. 이 검찰이 사죄를 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 실제 경찰에서는 정당방위 의견을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의견을 바꿔서 유죄로 기소한 사건이고 그때 수사를 맡았던 검사께서 이 최말자 씨에게 이렇게 남자를 불구로 만들어 놨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인권 침해도 있었던 사건인 만큼 검찰이 적정하지 않은 판단과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건이니까 뭐 여러 번 사죄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과거에 이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보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대비해 봤을 때 우리 사회가 과거의 가호로 이제 시정하고 이제 좀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에 대한 재심이 인용이 되고 또 이렇게 무죄 구형까지 갔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좀 협소하게 본 측면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와 이 상해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 형량을 하다 보면 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와의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